이 비디오는 당신도 원어민처럼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는 4부작 영상 강의인데요. 언어가 실제로 습득되는 방식이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저희 성인들도 원어민과 같은 영어뇌를 키울 수 있는 최적의 해법, 영어뇌 공식을 공개할 것입니다. 영어뇌라는 개념은 영어를 듣는 그대로 바로바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언어 처리 능력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영어뇌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영어 그리고 뇌. 이 두 단어가 암시하듯 이번 비디오에서는 언어학과 뇌과학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전문 지식이라고 벌써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과학적 근거를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재미있는 과학여행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신발끈과 자전거뿐 아니라 외계어, 기억상실증, 언어장애, 뇌검사, 입축구, 이소룡 등등 온갖 군데에서 영어뇌의 힌트를 함께 찾을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영어뇌라는 게 무슨 모습인지 보여드릴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들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비디오에서 처음 공개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통해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토종에서 바이링구얼이 되는 과정에서 깨우친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의 메시지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번 비디오의 핵심 메시지. 이 비디오에서 나올 다양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나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나도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다 로 완전히 바꿔드리는 것. And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 Thank you. God bless you.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한쪽 손이나 팔, 다리를 다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면 평소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던 일들도 엄청 불편하게 느끼셨을 텐데요.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성인이 외국어를 배우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모국어는 양팔 양다리를 쓰는 것과 같고 외국어는 한쪽 팔 한쪽 다리가 묶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양팔 양다리로 하는 일을 한쪽으로만 하려니 쉽지 않은 게 당연하죠. 묶여있던 한쪽 팔 한쪽 다리를 풀어주는 방법,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비디오의 내용, 영어뇌 공식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없던 팔다리를 새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멀쩡히 잘 쓸 수 있지만 묶여있어 쓰이지 못하던 것을 풀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디오를 끝까지 보시면 깁스를 풀게 되었을 때와 같은 해방감, 나도 원어민처럼 영어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뇌과학의 한 분야인 인지신경과학 학회지에 일리노이 주립대 캐런 모건 쇼트 교수 등 4명의 공동 저자가 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Explicit and Implicit Second Language Training Differentially Affect the Achievement of Native-like Brain Activation Patterns. 제목만 봐도 머리가 아프죠? 오늘 비디오에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네이티브 뇌 연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네이티브 뇌 연구 논문의 결론 부분부터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though foreign language learners can come to rely on native-like language brain mechanisms.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인 외국어 학습자도 네이티브와 같은 언어 뇌 기전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보면 어른으로서 영어를 배워도 네이티브와 같은 뇌 작동 패턴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게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어른으로서 영어를 배워도 네이티브와 같은 뇌 작동 패턴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 이 연구를 발견했을 때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남들보다 단어 많이 알고 발음이 좀 더 좋고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구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뇌 자체를 원어민 뇌의 작동 패턴과 같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뇌라는 게 그냥 갖다 붙인 이름이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며 또 어른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문장을 보죠. But, 그러나 tha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language is learned may be crucial in attaining this goal. 해석해드리면 언어가 학습되는 조건이 이 결과의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는데 네이티브의 뇌 패턴은 둘 중에 한 그룹에서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잘 봐주세요. 이 두 방식을 말씀드리고 나서 네이티브의 뇌 패턴을 만든 것이 이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직접 한번 맞춰보시도록 질문을 드릴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갑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Brocanto2라는 Artificial Language, 즉 인공 언어를 가르쳤는데요. 인공 언어,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뭐야, 실제 언어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어 하실까봐 높아심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인도 네이티브의 뇌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실제 언어로도 증명한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네, 영어 뇌의 희망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럼 왜 인공 언어를 썼을까요? 언어학 실험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언어보다 단어가 적고 규칙이 단순해서 몇 시간이면 유창하게 배울 수 있고
자연어에 비해 변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소위 말하는 깨끗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깨끗한 데이터를 위해 이 연구팀도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모국어인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외국 체류 경험이 없는 사람들만 뽑았고요. 두 그룹을 나눌 때도 나이, 남녀 비율, 교육 수준 등이 최대한 비슷하게 나눴고 두 그룹이 받은 교육 횟수와 시간은 모두 동일했고 딱 하나, 교육 방법에만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실험이 끝났을 때 친 시험의 정답률까지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뇌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아마 겉으로는 차이를 몰랐을 겁니다. 두 그룹의 교육 방식은 이 논문의 제목에도 있듯이 각각 explicit과 implicit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명시적 그리고 암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곧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어가 너무 딱딱하고 와닿지 않으니까 조금 단어를 바꿔보겠습니다. 각각 의식적, 무의식적 방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의식적 방식은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In Brocanto 2, both the subject and the object are placed before the verb. The subject occurs first and the object occurs second. Thus, the word order for Brocanto 2 sentences is subject, object, verb. Now listen to a few examples. Plek pras. 좀 익숙한 방식이죠. 설명만 한국말이었으면 딱 그건데,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방식, 의식적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무의식적 방식을 보죠. 여기서는 반대로 언어의 규칙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그 언어의 실제 예문만 화면과 함께 귀로 들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Plek pras. Vodlu nipli pras. Blomlu plekli pras. Nipli blomlu pras. Vodlunem. Vodlu niplinem. 자, 잘 보셨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나갑니다. 이 두 방식 중 네이티브의 뇌 패턴을 만든 방식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자,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이 연구에서 나온 네이티브의 뇌 패턴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제 뇌과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 중에 장기 기억 얘기를 할 겁니다. 인간의 장기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Declarative Memory와 Procedural Memory, 우리말로 하면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인데요. 벌써 막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라는 생각 드신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우선 어렵고 한자로 된 전문 용어 대신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는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제부터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로 아는 것을 보죠. Declarative Memory, 서술 기억인데요. 흔히 말하는 암기, 기억력은 대부분 이 서술 기억에 해당합니다. 여기 서술이라는 말은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를 풀 때처럼 말로 설명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은 모두 이 서술 기억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몸으로 아는 것이 있었죠. Procedural Memory, 절차 기억. 사실 이건 보통 기억이라는 말에서 잘 연상되지 않는 종류인데요. 그래서인지 둘 중에 더 나중에 발견되었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스트셀러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심리학 역사상 두 번째로 유명한 기억상실증 환자라는 별명을 가진 유진 펄리 씨는 70세가 되었을 때 바이러스성 뇌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뇌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기억의 많은 부분을 잃고 말았죠. 인생 후반의 30년 정도의 기억을 잃은 그는 자신의 손자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도 잃어버렸기에 자신이 불과 몇 분 전에 했던 일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건데요. 유진 파울리 씨가 그의 집 거실에 한 연구원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연구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엌으로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이죠? 글쎄 모르겠네요. 그리고 연구원이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배가 고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자 그는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가서 찬장을 열고 견과류가 들은 병을 꺼내어 집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머리로 기억은 못 해내지만 몸으로 알고 있는 것들, TV를 켜는 법, 베이컨을 굽는 법, 화장실을 쓰는 법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유진 파울리 씨는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 살 수 있었고 아내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혼자서 동네 산책을 다녀올 수도 있었다는데요.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집 근처의 길을 그려보라고 하면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매일매일 산책을 나가도 집에는 멀쩡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산책 얘기는 그냥 재미로 들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것과 아주 큰 관련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과학자들은 기억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즉 머리로 아는 것, 서술 기억,
외에 또 다른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에 procedural memory, 절차 기억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또한 이 두 개의 기억은 뇌의 각각 다른 영역을 사용하는 별개의 작용이라는 사실도 알아냈죠. 유진 파운시 같은 경우가 절차 기억, 즉 몸으로 아는 것을 담당하는 부분은 손상을 받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경우인 거죠. 또 이 두 가지의 장기 기억은 여러 면에서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몸으로 아는 것의 실제 예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아는 것의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라 바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서 배우는 것들, 걷기, 뛰기, 신발끈 묶기, 자전거 타기, 칫솔질, 가위질, 수저젓가락질, 글씨 쓰기. 조금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으로 넘어가면 운전, 악기 연주, 여러 종류의 운동,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타이핑하기, 고기 굽기 등등.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일에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근육의 움직임과 뇌의 작용이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보시면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든 로봇으로도 이런 일들의 일부만 겨우 따라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나 복잡한 근육의 움직임을 머리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반응하잖아요. 즉 무의식적인 거죠. 다음으로 이와 비슷한 특징인데요. 머리의 기억인 서술 기억과는 반대로 몸 기억인 절차 기억을 사용하는 일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신발끈을 묶는 걸 생각해 볼까요? 혹시 어린아이에게 신발끈을 묶는 법을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신발끈을 묶는 걸 말로 설명하려고 할 때 처음에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직접 묶어보면서 각각 과정을 해보고 그걸 말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몸으로 아는 것을 머리로 다시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발끈을 묶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신발끈을 묶는 그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라는 거고요. 즉 신발끈을 묶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머리 기억을 사용해서 새로 배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 구분 중요합니다. 신발끈을 묶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신발끈을 묶는 행위는 별개이다. 확실히 구분 지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요.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절차 기억, 몸 기억을 사용하는 행동입니다. 또 무의식적이라는 요소와도 관련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무의식적이라고 했을 때 자동적이라는 말이 자주 따라 나오는 이유인데요. 나도 모르게 빠르게 일어난다. 이것도 곧 아주 중요하게 되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 두 가지의 기억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이티브의 뇌 패턴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언어는 이 두 가지, 머리 기억, 몸 기억 중 어느 쪽을 사용할까요? 일단 지금까지 배워온 방식으로만 보면 머리 쪽에 가깝죠. 근데 몸 기억을 굳이 설명한 걸 보면 몸이구나 라고 벌써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in the next video.